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6월 17일 수요일 시작합니다. 서울 삼성병원의 환자 이송 요원으로 일하다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137번째 환자가 메르스 증상이 나타난 뒤에도 무려 8일간이나 신고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시지요?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이 환자가 협력업체 직원이라 근무를 하지 못하면 월급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서 그랬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격리되면 한 달 내에 일하고 받는 100몇십만 원 정도의 월급이 그나마 없어질 것을 걱정해서 숨긴 겁니다. 병원 측에서는 협력업체 직원이라고 관리 대상 명단에 아예 넣지조차 않았습니다. 노동계에서는 병원들이 청소나 경비는 물론 환자 이송, 간호조무 업무까지 무분별하게 외주를 늘리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짚고 있습니다. 메르스 확산의 한 단면에서 한국 사회의 가장 부끄러운 민낯을 확인합니다. 무제한적인 이윤 추구 경쟁이 결국은 초위험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윤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사회 발전의 근본 노선을 바꾸지 않는 한 한국 사회는 이대로 주저앉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함께 살자라는 것은 절대 일과성 정치 구호나 시위용 팻말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 한 번 절감합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뉴스 브리핑 들으시죠? 정승주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선 메르스 소식 먼저 정리해볼까요? 예,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은 오늘 42번 환자가 치료 도중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로써 메르스로 인한 전체 사망자는 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환자는 지난달 19일에서 20일 평택 성모병원에 머물다 감염이 됐고 25일 발병해서 지난 5일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소 기관지 확장증과 고혈압을 앓고 있었다고 대책본부는 설명했습니다. 사망자가 20명으로 늘면서 치명률도 현재 12.3%로 높아졌습니다. 사망자 연령별로는 70대가 7명으로 가장 많고 60대가 6명, 50대 4명, 80대 2명, 40대 1명 등입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14명, 여성이 6명입니다. 네. 사망자 20명 중에 50대가 4명, 40대 1명, 그러니까 40, 50대 합쳐서 지금 5분이군요. 예. 그러면 전체 20명 중에 25%라는 얘기인데, 네. 오늘 진짜 인터뷰 코너에서는 국립암센터의 명승권 박사 연결해서 치명률, 치사율, 그리고 잠복 기간 과연 얼마나 긴가 등등 이런 것 조금 의학적인 얘기, 그다음에 메르스 앞으로의 향후 대처 방안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명승권 박사께 질문하거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 분은 샵 인터뷰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면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네, 다시 정승주 아나운서로부터 뉴스 브리핑 들으시죠.
메르스 확진 환자도 오늘 8명이 또 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메르스 의심 환자 8명이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아서 환자 수가 162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된 환자 중 5명은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한 또 다른 환자인 162번 환자는 이 병원의 의료진입니다. 그런데 이 대책본부는 이 환자에 대해서 격리 여부와 증상 발현 시점, 그리고 증상 발현 후 진료를 했는지 여부 등을 밝히지 않고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만약 격리되지 않고 진료를 계속했다면 삼성서울병원에서의 또 다른 감염원이 될 수도 있어서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삼성서울병원에서 5명이나 환자가 추가된 것은 예상 밖이라는 지적인데요. 추가 환자들은 14번 환자에게서 노출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 환자로부터 전파된 메르스 바이러스의 췌장 잠복기는 지난 12일까지였습니다. 췌장 잠복기가 닷새나 지났는데도 5명이나 환자가 추가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에서는 메르스 잠복기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도무지 메르스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에 상륙한 이후로 규명해야 할 것들이 자꾸 늘어나고 그동안에 알려진 데이터와는 다른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예. 국민 여러분, 시민들께서 굉장히 불안하고 더 헷갈려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메르스 확진자와 접촉해서 현재 격리 대상이거나 잠복기가 끝난 격리 해제자, 아무튼 격리를 경험했거나 격리 중인 사람 모두 합치면 10,000명을 넘어섰다고요. 예. 산발적으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면서 격리 대상자도 줄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은 오늘 하루 만에 1,000명 가까이 격리 대상자가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을 일일이 모니터링이 가능한지 여기저기서 의문이 제기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발표된 전체 격리자는 6,508명입니다. 여기에 격리 해제된 사람 3,951명까지 더하면 격리를 경험한 사람은 14,459명에 이릅니다. 하루 사이에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중인 사람은 922명 급증했습니다. 네. 오늘 격리 해제자가 446명인 것을 감안하면 하루 새 1,366명이 추가 격리됐다는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가 격리자가 어제보다 672명으로 13% 늘었고 병원 격리자는 250명으로 72% 증가했습니다. 대책본부는 집중관리병원 내에 격리 대상 인원이 추가돼서 어제보다 병원 격리 대상자가 증가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날까지 격리에서 해제된 사람은 총 3,951명입니다. 그리고 환자 중 2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을 해서 퇴원자 수는 19명이 됐습니다. 네. 퇴원자 수와 사망자 수가 거의 엇비슷하군요. 예. 사망자는 20명. 완치돼서 퇴원한 분은 19분. 자, 정치권 소식 한번 좀 볼까요? 청와대가 여야 합의로 일부 작구를 수정해서 지난 15일 정부에 보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듭 거부권 행사하겠다 이런 방침을 국회의장에게 이렇게 전했다고요. 예. 네. 정의와 국회의장은 내가 어제 이병기 실장한테 거부권 행사를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요지로 전화를 했다. 그런데 이 실장이 상당히 완강한 것 같더라고 말했습니다. 정 의장은 이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의서를 달아서 오게 돼 있다고 하면서 그 이의서를 보고 헌법 53조에 따라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헌법 53조 사항은 제2 요구가 있을 때는 국회는 제2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이 된다고 돼 있습니다. 정 의장은 이와 관련해서 국회는 제2를 붙여야 된다고 말해 거부권이 행사돼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올 경우에는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네. 새누리당의 방침하고는 조금 다른, 톤이 다른 게 느껴지죠. 이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전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예상했던 대로 여권 내에서 계파 간 충돌이 가시화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회의까지 통과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서 정부에 이송했지만 청와대는
한 글자밖에 바뀐 게 없다며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또한 친박계도 위헌 소지가 여전하다면서 본격적인 문제 제기를 시작했고 심지어 여야 협상을 주도했던 유승민 원내대표의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원내 지도부와 비박계는 위헌성이 해소됐다면서 청와대 참모진을 직접 겨냥을 해서 당내 파열음이 서서히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명분 확보를 위해서 개파간 전초전을 벌이는 형국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네. 새누리당의 이정현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국회가 행정입법을 통제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과 같은 내용을 거론했으나 한결같이 위헌적 요소 때문에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위헌적인 법률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당연한 책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친박계인 김태흠 의원은 글자 하나를 고쳐서 정부에 이송했다고 해서 위헌 논란을 불식시키지는 못해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유승민 원내대표의 상황 인식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비박계는 뭐라고들 하고 있습니까? 예, 비박계인 정병국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서 글자 하나를 고쳤을 뿐이니 어쩌니 하는 식으로 입법부를 비아냥거리는 것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면서 청와대 비서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도저히 대통령을 모시는 자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당직자는 원안도 위헌성이 없었지만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만들 때 저명한 헌법학자의 자문을 받을 정도로 신중했다면서 한 글자만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지한 해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작귀 논란을 벌일 만큼 한가한 땐가라는 것을 청와대나 새누리당에 묻고 싶은데 익명을 요구한 한 당직자의 얘기가 좀 무겁게 들리는군요. 한 글자만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지한 해석이다. 그러니까 이른바 친박계들이 뭐 한두 글자밖에 지금 요청으로 바꾼 거 그걸 말하는 거죠. 예. 이거 가지고 뭐 하는 것은 무지한 일이다. 네. 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 드디어 내일 오전 10시에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군요. 예, 국회는 내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표결에 붙입니다. 새누리당 조혜진,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 부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해서 황 후보자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내일 오전 10시 소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 소집에는 합의해줬지만 실제 표결에 참여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누리당은 황 후보자 임명을 반대해온 새정치연합을 설득하고자 국회 운영위원회 내에서 인사청문제도 개선 소위를 구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처리한다는 데 합의를 했고 황 후보자도 국회의 총리 신분으로 처음 출석하는 19일에 인사말을 통해서 포괄적인 유감을 표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이 관련해서는 조금 있다가 뉴스 한간 코너에서 제가 조금 몇 말씀 더 올리고자 합니다. 자, 북한 어선 그리고 뭐 우리 국민 송환 이게 조금 겹치던데요. 오늘 북한이 우리 국민 2명을 송환했죠. 예. 북한은 오늘 오전 판문점을 통해서 지난달 북측 국경지역으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진 우리 국민 2명을 송환했다고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 15분쯤 판문점에서 북한에 들어간 우리 국민 2명을 넘겨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송환 대상자는 북중 접경지역 여행 중 실종 신고가 됐던 이모 씨와 진모 씨로 이들은 부부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5일이었습니다. 조선적십자 중앙위원장 명의 통지문을 통해서 지난달 11일 북측 국경지역으로 불법 입국한 남측 국민 2명을 17일 오전에 돌려보내겠다고 우리 측에 통보해 왔습니다.
북한 당국이 억류 중인 우리 국민을 조기 송환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를 두고 북측이 남측을 향해 화해 제스처를 취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북한이 이번 송환을 결정한 우리 국민 중에는 기존 북한 억류 국민인 김정욱 씨, 김국기 씨, 최춘길 씨, 주원문 씨 등 4명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2013년 10월 김정욱 선교사를 억류한 데 이어서 올해 3월에는 남한 간첩을 붙잡았다면서 김국기 씨와 최춘길 씨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지난달 2일에는 한국 국적의 미국 대학생 주원문 씨를 억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표류하던 북한 선박을 구조하고 내일 인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북한 측에서도 돌려보내고 뭔가 실수로 북한 월경 한 부부 관광객을 돌려보내고 우리도 표류 중인 어선을 구조해서 즉각적으로 보내는 건데 남북의 화해 제스처로 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조금 더 앞서기는 합니다. 예. 자, 지금 어제도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요 며칠 아주 지금 가뭄이 심각한 상태고 소양호와 충주호가 댐이 만들어진 이래 최저 수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렇게 가뭄이 심각한데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11억 7천만 톤의 물은 올해도 가뭄 해소에는 전혀 사용되지 못하고 있죠. 예. 어제 진짜 인터뷰에서도 청취자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만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또 생돈 수천억을 들인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국무조정실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4대강 사업 조사평가 보고서에서 4대강 사업이 실시된 주변 지역에서는 가뭄이 발생하지 않았고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용수를 가뭄에 사용한 실적도 없다고 지적을 하고 가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수자원을 공급할 수 있는 송수관로와 시설물 설치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런 조사평가위원회의 지적에 따라서 정부는 지난 4월 4대강의 수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내년까지의 연구 결과에 따라서 4대강 보화 가뭄 지역에 최소 수천억 원을 들여서 양수장과 송수관로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여주시 백신지구 사업에만 1,029억 원이 투입이 되고요. 네. 1,393억 원이 들어가는 여주시 점동지구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 단계라고 합니다. 이 밖에 가뭄이 잦은 지역들은 4대강 보에서 멀기 때문에 더 많은 사업비가 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희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가뭄을 해소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거짓말로 드러났다. 정부가 이제 와서 4대강 수자원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결국 잘못된 사업을 정당화하기 위한 예산 낭비에 불과하다.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수조 원 들여서 국토 파헤치고 4대강 공사할 때는 홍수 조절 뭐 다 된다 그러더니 이제는 물길들이 바뀌어가지고 조금 높은 지역은 비가 조금만 안 와도 바로 가뭄의 직격탄을 맞으니까 또 수천억 원을 들여서 파이프를 이어서 물을 또 보내겠다. 예. 참, 이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럴 때? 갑자기 무슨 말이 절묘하게 하나 떠올라야 되는데 참 너무 답답해서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가 하면 삼성 서울병원에서 뭐 누워있는 환자를 수술장으로 또는 뭐 검사 받으러 이렇게 휠체어나 침대를 밀고 다니시는 그런 일 하시는 분. 예. 월급 결코 많지 않을 터인데 뭔가 몸이 이상하지만 그것을 신고하고 말하면 격리될 터이니까 할 수 없이 8해 동안이나 일을 해서 본인도 확진자가 되고 또 그분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가능성도 지금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돈 가지고 도대체 뭘 하는지, 돈 때문에 이렇게 난리를 쳐야 하는지 처참합니다. 처참해. 그렇다고 또 지금 김상희 의원의 지적도 맞고 어제 진짜 인터뷰에서도 충분히 얘기는 했습니다만 고지대에 있는 농사 짓는 분들 쩍쩍 갈라지는 논을 그냥 보고 또 그대로 있을 수는 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어떻게든 물을 공급을 해야 하는 것이고 돈 써서 강 버리고 거액의 부채를 남겨서 재정에 큰 짐을 지우고
그러다 보니까 물길이 바뀌어져서 가뭄 지역이 생겨나니까 또 돈을 들여서 또 파이프를 박아서 뭐 하고. 이러지 말고 이명박 정부 때 일했던 사람들 다 데려다가 물찌개 지어서 다 날르게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자. 미안합니다. 갑자기. 미군의 탄저균 배달 사고가 있었죠. 이에 대해서 국내 시민단체들이 미군을 고발하기로 했군요. 예, 시민단체들이 국민고발단을 모집해서 치명적인 병원균인 탄저균의 국내 반입사고와 관련된 미군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네. 녹색연합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단체 50여 개로 구성된 탄저균 불법 반입 실험규탄 시민사회 대책회의는 어제 서울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의 관리자인 커티스 스케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과 터런스 오샤너시 주한미 7공군 사령관을 감염 예방법과 생화학 무기 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1일까지 온 오프라인으로 국민 고발단을 모집해서 22일 모인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네. 박성민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미국이 탄저균 등 생물 무기들을 보유하고 실험하고 배양하는 등의 활동을 한 것은 국제법과 국내법을 어긴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떠한 제도 개선책이나 방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 뉴스 보시죠. 문화계 소식이긴 하긴 합니다만 문화계로만 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국민작가라는 애칭과 함께 굉장히 많은 팬을 거느리고 있는 소설가 신경숙 씨가 표절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서 오늘은 작가 신경숙 씨가 나는 그 작품을 읽어본 적도 없다. 예. 대응하지 않겠다. 예. 일단은 선을 긋고 나섰죠. 그렇습니다. 소설가 신경숙 씨는 오늘 자신의 1996년작인 단편 전설의 일부 표절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소설가 겸 시인 이응준 씨는 한 온라인 매체에서 우상의 어둠, 문학의 타락이란 제목의 기고문을 싣고 창작과 비평이 출간한 신경숙 작가의 오래전 집을 떠날 때 가운데 수록된 단편 전설의 한 대목이 유키오 작품의 구절을 그대로 따온 표절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신 작가는 이런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 의혹이 제기된 대상 작품인 미시마 유키오의 우국을 알지 못한다면서 사실상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신 씨는 오늘 전설의 출간사인 창비를 통해서 전달한 입장을 통해서 오래전 해당 작가의 금각사 외에는 읽어본 적이 없는 작가라면서 이런 소란을 겪게 해서 내 독자분들께 미안하고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또 풍파를 함께 해왔듯 나를 믿어주시길 바랄 뿐이고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일은 작가에겐 상처만 남는 일이라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시인 겸 소설가인 표절 의혹의 제기자인 이응준 씨가 제기한 그 두 작품의 귀절을 보면은 묘하게도 너무 일치한다라는 생각은 들게는 일단 하더군요. 예.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정승조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해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o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네, 4시 54분, 55분 돼가는군요. 청취자 게시판 잠깐 보고 오늘은 진짜 인터뷰할 명승권 박사의 일정 때문에 5시쯤에 인터뷰를 조금 앞당겨서 진행하겠습니다. 세상참님, 이강윤의 오늘 최고. 공주파 방송은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장난질,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이래 주셨는데
네, 좀 과찬이십니다. 격려로 알겠습니다. 어동팔님께서 박정희는 딱 18년 동안 독재를 했죠. 트윗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군요. 박근혜 2년은 18년 같다. 네, 숨이 막힌다 이런 얘기겠죠. 아, 락 에이진스님이 딱 써주셨군요. 아까 이 말이 생각이 안 났어요. 이런 건 방송에서 읽어도 됩니까? 지랄도 풍년이다라는 말. 우리 속담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죠. 정말 뭐 하는 짓입니까? 그저 이 말 밖에는 딱 지랄도 풍년이다. 심정은 이렇고요. 4대강 직접 뭐 강력하게 추진하고 돈 쓰고 흥청망청 쓰고 했던 사람들 다 잡아다가 담합 혐의로 한 사람들은 지금 벌 받고 있고요. 이거 책임지게 해야 됩니다. 구상권 행사할 건 행사하고 가뭄 해결하고 홍수 조절은 기본이라고 해놓고 그 기본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여주 한 곳에 뭐 관 이렇게 연결해서 논에 물 대는 데만 1,000억이 든다는데 전국적으로 이런 곳이 몇 수십 개 수백 곳일 텐데 그럼 1,000억씩 들여서 1,000 또 1조 원쯤 드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하려면? 이 무슨 말이야. 나라 돈을 이런 건 범죄 차원에서 대응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루키님. 인사청문회에서 자료가 없어서 검증을 못해서 날고 기고 하더니 어쩔 시구리 내일 인준한 합의라. 뭘 받길래 부실 총리 인준하남요. 예, 행간에서 함께 생각해보죠. 당찬 하루님. 이제 와서 4대강에 찰랑찰랑하게 가득 고여있는 물의 활용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미친놈들, XX 같은 놈들 하는 짓거리하고는 하고 분노를 표시하셨습니다. 당찬 하루님. 다름과 달몸님. 비양심적이고 불의한 황교안이 총리가 되면 이런 나라에서 미래 세대가 뭘 보고 배우겠느냐. 이명박근혜 정권은 부정부패 척결 등 적폐 해소에 있어서 자기 편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랬고. 황교안 총리 인준에 합의해 준 것, 엄밀히 말해서 인준 표결 본회의에 합의해 준 것, 뭐 그게 그 말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매우 꼬집는, 분노하는, 규탄하는 말씀들 많이 주고 계시는군요. 이런 게 민심의 바로미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물잡이님이 주신 메르스 환자 사망 시 시체 처리 요 문제 꼭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유가족들이 들으시거나 하면 좀 가슴 아프긴 한데 지금 편지로 임종을 하고 이런다는 거 아닙니까? 24시간 내에 바로 화장에서 이제 시신을 화장 처리하고요. 이런 것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를 표할 시간도 없이 저기 하는데 그 문제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지나가다님이 참 짐승에게도 못할 짓인데 망자를 전염병 걸린 것처럼 취급해야 한다는 정부기관의 지침을 보니 너무나 참담하고 슬프다 이래 주셨고요. 네, 인간으로서의 우리가 인간됨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권불십년 화무심이롱이라 그러면서 답답하지만 굳건히 버티자. 뭐 존버 이런 말이 있다면서 이회수 씨가 유행시킨 존버. 네. 비정규직 기사 보고 어디선가 이러고 있을 부모님들에게 그러면서 퇴거 앞둔 독거노인이 국밥값 남기고 목숨 끊었던 작년 10월 달에 있었던 사건이 있죠. 네. 로니님, 이강윤에 오늘 출첵합니다. 도대체 메르스가 어찌되어 가는지 이젠 알 수도 없네요. 오늘 손님은 아예 없어요. 갈수록 태산이군요. 아하, 이분 저기 강화도 입구에서 그 식당 하시는 그분 맞으시죠? 열리지. 네. 아이고, 아예 손님이 없습니까? 비참하군요. 맛있는 치킨님께서는 일상으로 돌아가서 가만히 있으라. 그게 말이 되느냐 이러시면서 세월호 일주기를 즈음해서 광화문 분향소를 거쳐서 서점을 들러 네네 책 얘기를 주셨고 제 책 읽다가 몇 장 넘기다가 분하고 서러워서 몇 자 올렸다고요. 예, 읽으시기가 참 힘드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고역인데요. 방금 들어온, 지금 막 들어온, 오늘 예정된 행사이긴 했는데, WHO의 기자회견, 지금 막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이어가죠. 세계보건기구 WHO는 한국의 메르스는 경고음이다. 그러나 글로벌 위기 상황은 아니다. 한국의 메르스가 경각심을 울려주고는 있지만 전 지구적 차원에서 위기 상황에 빠진 것은 아니다라고 현재 WHO는 보고 있다고 막 일보가 나왔습니다. WHO가 얼마 전에 한국을 다녀갔고 오늘 오후 4시 반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요. 시간이 조금 늦는지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거든요. 제네바에 있는 WHO 본부에서요. 아마 그 속보가 이제 막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강윤 앵커님 다시 돌아왔죠. 게시판으로 날씨가 후텁지근한 게 소나기라도 쏟아지기를 기원하십시다. 예, 가뭄이건 메르스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습도에 조금 약하다고 하니까 어쨌건 간에 비라도 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가물고 사람들 마음도 팍팍해져 있고 한데 세월호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더니 이제는 메르스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 미치지 않고는 이럴 수는 없겠죠. 라고 붙여주셨고요. 로니님 어떡하죠? 로니님 같은 분이 지금 전국적으로 수만 명, 수십만 명이실 텐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 큰일입니다. 핑공님 어제 시원하게 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탁합니다. 기사 갈무리는 최고입니다. 라고 핑공님. 예, 기사 갈무리가 최고다. 뉴스 다이제스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분석 그리고 비평 이런 것들에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오늘의 시사를 읽어나가면서 한마음 같은 인식을 갖게 되는 그래서 같은 지평을 바라보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90분이 되도록 최대한 애를 쓰겠습니다. 애는 쓰겠습니다.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TV의 모든 기사, 조간 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네, 진짜 인터뷰입니다. 프로그램 들머리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립암센터의 명승권 박사님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명승권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굉장히 분주하시더군요. 여러 매체 인터뷰하시는 걸 많이 봤습니다. 또 어떻게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제가 감염내과 전문가도 아니고. 네네네.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또 인터뷰가 오고. 예. 또 저도 그 부분에서 이제 공부를 좀 하면서 좀 제대로 된 진실들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인터뷰에 응하고 있습니다. 워낙 알기 쉽게 쏙쏙 들어오게 쉽게 풀어 해주시니까 많은 매체에서 명 박사님을 모시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우선요. 네. 치명률이라는 것과 치사율 이게 의학적으로 의미가 다릅니까? 원래 치명률 혹은 치사율은 일반적으로 이제 치명률과 사망률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치명률도 사망한 건수고요. 네. 사망률도 역시 이제 사망한 건데, 네. 엄밀하게 따지면 사망률이란 건 이제 어떤 특정 질병에 의한 사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그냥 일반적인 인구 집단에서, 네. 일정 기간, 대개는 이제 1년이죠. 예. 1000명당 몇 명이 사망했냐 할 때는 사망률이란 개념을 쓰고요. 예. 지금 이 경우에는 메르스를, 네. 메르스가 확진된 사람 가운데 몇 명이 사망했는지 네.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치명률로 보통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고 보겠습니다. 특정 질환이나 특정 이유 때문에 즉 네. 메르스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치명률이라고 조금 구분을 해서 쓴다 이 말이죠. 네.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어떤 특정 질환으로 일어나는 사망이니까 네. 보통 이제 뭉뚱그려서 사망률이라고도 표현을 하긴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질환별로 치명률은 다 다를 터인데요. 네. 또 국가별로 의료 수준별로 다 나라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중동 지역에서는 40%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긴장했는데 우리 지금 오늘까지의 집계를 보면 오늘까지의 치명률은 이제 12.3%인데 중동에서의 데이터보다는 낮지만
100명이면 12명, 환자 10명 중에 한 분 이상은 돌아가시게 된다 이런 말 아닙니까? 더군다나 네. 확진 판정을 받은 때로부터 지금 길어야 20일이 채 안 되지 않습니까? 보름에서 20일 정도. 이렇게 사람들이 느낄 때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설령 기저질환을 갖고 있던 분이라 하더라도 2주일 정도 만에 돌아가실 수 있나? 이 점에서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데 의사로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우리나라 발생 건수를 제외하고 예. 그 이전에 주로 이제 중동 지역에서 5월 말 기준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1211명의 확진자가 있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사망률을 보면 대략 40%가 약간 넘었습니다. 네. 사실 40%라면 굉장히 치명률이 높은 상태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162명 확진자 중에 사망자가 오늘까지 20명이니까 네. 10.3%, 10%를 약간 넘는데 네. 이 10% 결코 낮지 않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그렇죠. 높은 거로 봐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신종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도 사망률 같은 경우는 0.0 몇 %대였거든요. 예. 그런 거에 비하면 결코 이게 낮은 거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알기 쉽게 다른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존 질환들과 좀 비교를 한다면 예. 현재 폐렴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1년에 27만 명 정도가 진단이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네. 보통 지금 사망률은 폐렴 같은 경우에도 약 10%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결핵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100명 정도 건수가 나오고요. 예. 사망하는 사람이 한 7명이니까 7%.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메르스의 사망률 상당히 높은 것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심각한 질환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네. 중요한 게 네. 지금 162명 확진자 중에서 아직까지 완전히 퇴원한 사람은 19명 정도인데요. 네네. 지금 한 달 정도도 안 지난 상황이고 예. 아직까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정확한 통계는 좀 시간이 지나서 네네. 나중에 나올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예측 그리고 감염학회에서 예측하는 거로는 10% 내외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초기에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지금도 이제 한 10% 초반 정도나 10%대 이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물론 이제 메르스 이 파문이 일단락되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역학적으로 그리고 의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많은 분석과 해서 공부도 하고 서베이도 하고 뭔가 이제 매뉴얼도 만들고 이렇게 되어 갈 텐데 네. 어쨌거나 아까 신종 인플루엔자도 불과 0.0 몇 % 정도의 네. 사망률이었다. 네. 근데 그거에 비하면 사실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고. 네, 맞습니다. 폐렴, 결핵 이게 10%, 7% 정도라고 하지만 예, 이건 좀 더 지켜는 보겠으되 일단 이 숫자에서 주는 공포감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참고로 네. 지금 확진자 중에 또 많은 분들이 사망자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사망자 20명 중에 네. 한 2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네. 어떤 기저질환 네. 그러니까 고위험군으로 예. 알려져 있습니다. 예. 지금 이 확진자의 대부분이 또 병원 내 감염이기 때문에 네. 지역사회에서는 지금 현재 케이스는 없기 때문에 예. 병원 내 감염인데요. 주로 이제 환자인데 우리나라는 또 다른 나라랑 또 다르게 환자가 아닌 환자 보호자, 네. 간병인, 의료진은 이제 다른 나라랑 비슷비슷한데요. 예. 보호자, 간병인의 숫자가 좀 비율이 많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건 우리 특유의 문화적인 네. 요인도 있을 거고요. 그 말씀을 좀 드리죠. 오늘까지 사망자가 20명인데 그 중에서 네. 40대 1분, 50대 4분, 이래서 40, 50대가 총 5명, 25%입니다. 네. 적은 포션은 아닌 것 같은데 네. 물론 연령대를 꼭 질병이 가리기 하겠느냐만 통상적으로 60, 70대, 70, 80대 고령자분들보다 40, 50대 분들이 면역력은 좀 더 우수할 거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엔 또 기저질환이 없는 분도 한 분 계셨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들이 흔히 메르스 초기에는 아주 70대 이상 고령자 중에서도 평소 아프신 분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분들이 치명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다 했는데 그 예상이 상당히 빗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제 생각에는요. 예. 이게 완전히 빗나갔다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아하. 왜냐면 이제 애초부터 그 전문가들이 이야기했던 거는 저도 네.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주로 이제 그 치명률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주는 것은 네. 주로 기저질환이 있거나 65세 이상 고령에서 더 위험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예. 젊은 사람 30대는 절대 치명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의사는 없을 겁니다. 예. 그러나 전반적으로 기존의 데이터를 근거로 했을 때 네. 대부분 평균적으로도 50대 이상이었고 사망한 분들의 그 여러 가지 특성을 조사해 보면 기본적으로 그 전에 뭐 고혈압을 포함해서 당뇨 그리고 뭐 암, 폐질환, 네. 신장질환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그 사망하셨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도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는 80~90%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지금 현재까지의 그 통계도 보면 현재 한 80~90% 정도가 네. 지금 사망자 중에 기저질환이 있거나 예. 고령 환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우리 전문가들이 하면 또 아주 일부의 분들은 네. 아니 그러면 기저질환이 있거나 네. 그 연령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뭐 사망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냐. 그렇죠. 예, 그러면서 뭐 생명을 경시하는 네, 듯한. 그분들은 그러면 그냥 사망에 이르러도 어쩔 수 없이 그냥 포기해야 한다는 말이냐. 예, 그렇게 또 반문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당연히 제기될 수 있는 네.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건당국이나 정부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네. 그런 의도로 갖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네. 이게 사망률이 기존에 높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숫자는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러 가지 그 의학 기술 수준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고려를 했을 때 예. 아주 질병이 기저질환이 없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이 네. 경과가 예후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과소하게 공포에 떨 정도로 수준은 아니라는 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오해가 돼서 네. 그렇게 평가하는 건 좀 다소 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명 박사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워딩 그대로 말한 그대로만 서로 소통이 되고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네. 공포심이 커지고 하면은 네. 말씀하신 것 중에 어느 한 부분에 방점을 찍어서 듣게 되는 게 사람 심리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의사 교통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그런 점이라고 일단은 이해하고 넘어가시죠. 아무튼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그 말 그대로 W 쿼트 안에 있는 말 그대로만 좀 집중하자. 이럴 필요는 더더군다나 이렇게 아직 메르스에 대해서 알려진 게 부족한 상황에서 그리고 공포심이 커진 상황에서는 더더욱 정확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자. 이거는 하나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네, 맞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흔히들 한 2주일 정도, 보름 정도면은 메르스 잠복기는 끝난다. 이렇게들 알고 있었는데 지금 162명의 확진 환자가 나오는 과정에서 몇 케이스들을 보니까 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뒤 18일 또는 길게는 20일이 지나서도 확진 판정을 받는 케이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기존에 알려졌던 14일 잠복 기설은 조금 잘못된 거 아니냐,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메르스 공포가 더 길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네, 그런 의문이 제기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예측했던 거는 기존의 자료를 근거해 봤을 때 빨리 그러니까 접촉하고 나서 증상이 가장 빨리 생긴 경우가 기존 문헌에 의하면 이틀입니다. 일정 이틀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늦게 생긴 경우도 약 14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것보다 좀 더 긴 16일 혹은 18일, 20일까지도 몇 명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현재까지 162명 환자들 봤을 때 지금 대다수는 20살 이내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대다수는. 그리고 이 잠복기 꽤 그 범위가 넓긴 하지만 대부분 평균적으로 접촉한 이후에 증상이 생긴 거는 5 내지 6일에 대부분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 평균적으로는. 네.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게 잠복기가 길어지는 게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이냐. 이 부분은요. 좀 더 역학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환자의 그 히스토리를 알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애초 접촉이 그 일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때는 감염이 안 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또 3, 4일이나 4, 5일 있다가 또 접촉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16, 20일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14일 이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전에 한번 접촉이 있었고 그 네. 이후에 추가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1차 접촉에서 됐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1차 때는 안 됐었는데 네. 두 번째 접촉할 때 실제 바이러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네. 증상은 14일이 알겠습니다. 있겠죠. 그런데 첫 접촉으로부터 따지면 18일이나 20일이 될 수도 있다 이거죠. 네,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계속해서 조사를 통해서 한번 그 통계를 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숙제네요. 방역당국과 그러나 의료진에게. 평균적으로는 아직까지 외국 자료랑 비교해 봐도 대다수는 보통 14일 이내에 대부분 증상이 발생한 거로 돼 있습니다. 네. 자, 메르스 바이러스의 감염이 되면 인체 장기 중에 폐와 콩팥에 조금 타격을 좀 미친다.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정확한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기존에 그 중동에서 발생했던 환자에 대한 그 증례 보고들, 논문들을 보면요. 실제 그 합병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폐질환. 그 호흡기 질환인데 그중에서 굉장히 심한 호흡곤란으로 인해서 인공호흡기까지 달 정도로 심각한 상태까지 간 경우가 있었고요. 그 35번 환자가 에크모를 장착하고 있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에크모라고 해서 그 외부 기계에서 이제 산소를 충분히 혈액에 넣어줘갖고 다시 집어넣어 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신장 기능 신부전이라고 해서 신장의 문제로 인해서 또 사망한 경우가 많이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주요한 그 합병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평소 폐나 콩팥 쪽이 안 좋으시거나 투석 치료를 받고 있거나 하는 분들에게 만약에 메르스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이분들은 대단히 예후가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맞는 얘기겠네요. 네, 그렇고요. 그것에 이제 플러스해서 다른 또한 그 기저 질환들이 있는 경우에도 확실히 이 바이러스 때문에 더 악화가 돼서 그 사망하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제 많은 주의가 필요하고 또 우리 의료진들이 그 입원해 있는 환자분들 중에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에 그런 증상을 감지를 하고 적극적으로 대증 치료를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사분들마다 다 그 주제 이제 전공 분야가 다 다르고 같은 내과 중에서도 뭐 호흡기 내과, 순환기 내과 다 아주 세분화했기 네.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조금 결례가 될지 않을까는 우려는 있습니다만 드려보겠습니다. 네. 35번째 환자라고 알려진 삼성 서울병원의 외과 전문의로 있다가 14번 환자 옆에 있던 환자를 진료하다가 메르스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있죠. 이른바 뇌사 또는 사망 보도까지 나와서 한때 큰 파문이 일었던 그 환자. 그 환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기 때문에 서울대병원에서 특별히 기자브리핑한 문안을 보면 현재 환자는 자발적 호흡이 곤란한 상태여서 무의식에 빠뜨린 뒤 에크모를 장착하고 치료를 하고 있는데 안정적이다라는 귀절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일부러 무의식 상태로 빠뜨려서 치료를 한다. 즉 무의식 혼수 상태, 코마에 빠진 게 아니고 처치법의 일환으로 무의식 상태에 빠뜨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스스로 그 호흡을 하기 힘든 상황에서는 의식이 너무 있는 상태에서는 스스로 이 호흡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 때문에 그런 기계가 작동하는 데는 오히려 효과적으로 작동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그 에너지들을 조금 줄이고 안정화시킴으로써 오히려 그 전반적인 그 바이탈 사인 안정화시키기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주변 사람들 이제 관계자들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기자들에까지 좀 잘못 알려지면서 무의식에 빠졌다. 없어졌다. 그래서 뭐 뇌사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좀 잘못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법의 일환으로 좀 더 효율적인 치료를 위해서 무의식 상태로 유도하기도 하는데 그게 마치 지금 의식이 없는 혼수 상태에 빠져 있고 자칫 잘못하면 뇌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알려지는 단초가 됐을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강윤의 오늘에서는 실시간으로 청취자분들하고 계속 활발한 소통을 하는데요. 제가 좀 명 박사님과 인터뷰를 할 테니까 질문을 올려주십시오 했더니 이런 게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분이 써주신 그대로 읽겠습니다. 명승권 박사님께 메르스에 걸리면 그것 때문이 아닌 고혈압이나 당뇨, 암,
신부전, 콩팥, 신부정 등 지병으로 사망하는 것 같은데요. 급히 진행하는 듯 하던데 대처법이 궁금합니다. 너무 빨리 진행돼서 사망에 이르르는 것 아닌가요? 라고 사도 요한님이 4시 59분에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네. 사실 그분이 좀 잘 아시겠지만은 현재 그 메르스에 대해서는 백신도 없지만 현재 치료제도 아직까지 개발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메르스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 극도로 그 특히 이제 호흡기 그쪽에 곤란을 일으켜서 좀 악화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아주 특별한 사실 우리가 치료법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이제 어떤 것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런 그 증상이 있으면 그 증상에 따른 대증요법들을 보통 하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예방적으로도 항생제도 사용을 하고 필요하다면 이제 항바이러스제도 투여를 하고 그러한 그 대증적인 치료로서 보존적 치료로 그걸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그 완전히 그 회복된 사람들 숫자가 생각보다 많이 안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 그 이유는 네. 기존에 원래 뭐 이게 독감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일주일 혹은 2주일 안에는 대개는 좋아지거든요. 예. 근데 이 메르스 같은 경우는 그 기간이 조금 더 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른 외국 데이터를 보면 최소한 한 2주에서 길게는 한 4주까지 그래서 한 2, 3주 이상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회복되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아마 이번 주를 지나면서 네. 이제 완전 회복되는 사람의 퇴원 환자 수는 좀 더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최초 발병 확인이 5월 15일이고 대유행이 시작된 것은 5월 하순 29, 30 그때니까 그로부터 따지면은 한 3주일 잡는다면 한 6월 20일경 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군요. 그러면 이제 좀 퇴원 환자분들이 좀 많아지지 네.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의 추가 질문입니다. 비타민을 먹는 게 도움이 된다, 별로다 이런 얘기들이 속설처럼 있는데 뭐가 맞는 얘기입니까? 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네, 그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비타민 C 고용량 요법이나 아니면 비타민 D 네. 각종 이런 그 건강기능식품 등이 네. 메르스 예방에 혹은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임상적 근거는 현재 없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그 비타민 C 고용량 요법이란 거에 대해서 기존의 실험실 연구나 아니면 쥐를 대상으로 동물 실험에서 네. 일부 항산화 효과 혹은 이제 그 항바이러스 효과들이 그 나왔었지만은 그런 부분들은 현재 이론이나 가설에 불과하고요. 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는 그런 임상 시험 다른 그 바이러스 감염 결과에서도 입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그 근거 없는 네.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현혹되지 말고요.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요. 네. 평상시에 손을 자주 씻는 습관들 그리고 한 번 씻을 때도 한 30초 이상 자주 씻는 것들만 잘 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들과 밀접한 접촉을 멀리 한다면 지역사회 감염의 근거는 아직까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걸릴 위험성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비타민보다는 차라리 손 씻기가 훨씬 예방에 좋다는 말씀이고 메르스가 아직 WHO에 의해서 정식으로 질병, 디지즈로 규정이 될 만큼 기전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치료법이나 백신도 현재로서는 없는 게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대증요법으로 지금은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 그리고 이제 개발해야죠. 개발 중인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네. 자, 다른 분의 질문 하나인데 이건 사회적으로도 꽤 의미가 있는 질문으로 여겨져서 다시 선생님께 여쭙겠습니다. 물잡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4시 44분에 올리신 건데요.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의 시신을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는지요? 다른 나라의 사례는 어떤지 그러시면서 메르스 환자 사망 시 시신 처리 지침 우리 정부가 내린 아마 당연히 선생님도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만 제가 10단계의 그것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좀 자극적인 대목도 있고 한데 어쨌거나 지금 유가족과 시신이 이렇게 제대로 접촉하고 마지막 예를 표할 겨를도 없이 24시간 이내에 화장 처리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입니까? 네, 지금 현재 그렇게 지침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 그분은 개인적으로 그 예를 들어서 임종을 보지도 못하게 접촉하지 않고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예. 일단은 뭐
보건당국의 지침들은 남대로 근거를 갖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좀 따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외국에서 시신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혹시 들어 아신 게 있으신지?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긴 시간인데요. 마지막 질문 하나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에서 6월 한 20에서 24일경 정도까지가 유심히 바라봐야 하는 때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잠복기나 그다음에 환자 파동 같은 걸 볼 때 3주 정도 아프신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면 오늘 이후로 우리 방역 당국이 가장 역점을 둬야 할 메르스 대처법 어느 것을 추천하고 싶으십니까? 그 부분은 사실 지금 현재 162명 중에 거의 반수에 해당하는 확진자들이 14번 환자와 관련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이쪽과 관련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뒤로 3차 유행이라고 딱히 할 수 있는 부분은 다행히도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일단 삼성서울병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구가 많은 응급실에 있던 그때 사람들에서 혹시라도 격리 대상이라든가 이런 대상자로서 좀 제외가 됐던 사람들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서 그분들이랑 관리가 일단 첫 번째로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제 많은 의료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들을 다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좀 더 열이 나거나 혹은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서 잘 관리를 한다면 지금 예상으로는 앞으로 다음 주 정도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지나면서 좀 약간 약화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측은 해봅니다만 사실 이 부분은 어떤 누구도 확실하게 얘기는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일단 이번 주말 그리고 다음 주 초 정도에는 좀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긴 시간 말씀 감사하고요. 방금 조금 전에 또 WHO에서 지금 기자회견 중인데요. 한국의 메르스 사태 관련해서 나온 것을 속보처럼 전해드리고 인터뷰를 맺겠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는 한국의 메르스 사태는 국제적 비상사태는 해당되지 않는다. 경각심을 주기는 하지만 글로벌 차원에서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할 단계는 아직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는 게 WHO의 입장입니다. 명승권 박산민 국립암센터의 긴 시간 자상한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원 여러분, 조합비 납입하고 계신가요? 조합원의 기본 의무는 1인당 월 1회 11,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납입하는 것입니다. 조합비로 국민TV의 모든 콘텐츠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하나하나 축적해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장이 질서를 만나면 아름다워집니다. 주장이 화해를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주장이 감동을 만나면 희망이 됩니다. 주장이 배려를 만나면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행간입니다. 행간으로 인사드리는 건 꽤 오랜만이군요. 앞으로 굳이 특별한 텍스트 없이 낭독을 꼭 해야 할 경우에는 물론 하겠지만 그것을 기본적인 포맷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황교안 후보자 총리 임명 동의안 처리
해주기로 오늘 여야가 합의를 본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뉴스 브리핑에서도 들으셨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내일 오전 10시 황교안 후보자의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소집에 합의를 해줬습니다. 제가 합의했다고 하지 않고 합의를 해줬다고 표현한 데는 나름의 이유는 있습니다. 뭔가 밀리듯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또는 발목 잡는다는 여권 또는 청와대발 비판을 의식한 듯 처음엔 기세 등등하게 나가더니 우물쭈물하면서 뒷걸음질 치다가 살짝 그렇게 합의해 준 인상을 도저히 지울 수 없어서 합의해 주었다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이건 제 주관입니다. 합의 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 소집에는 합의해 주었지만 자기들도 주었지만이라고 표현하네요. 실제 표결에 참여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저는 이거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거거나 눈 가리고 야옹 하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자기들의 반대 의견이 도드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하면 차라리 부적격자라고 확실하게 선언을 하고 날치기 해라. 우리는 끝까지 못한다. 안 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인준 처리를 위한 본회의 마당을 제공하는 것, 멍석을 깔아주는 것, 우리는 도저히 응하지 않겠다. 하려면 당신들이 날치기 처리하라. 그렇게 하는 게 차라리 떳떳하고 자기들의 역부족을 인정하는 게 옳은 것이지, 이렇게 함으로써 국회 정상화가 되고 꼬인 정국이 풀려나가고 국군이 확 트이고 대한민국의 문제가 하나도 없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되는 건 아닐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무슨 노무현 팔아먹기 위해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이런 거 따지려면 있습니다. 지금 가장 비근한 예를 들자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에 당시 한나라당 야당이었죠. 당대표 박근혜 의원이었습니다. 한나라당이 사학법과 국가보안법 개정 저지를 위해서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몽리를 부리고 당시 120석이 조금 안 됐을 겁니다. 극렬하게 저항했고요. 거리로 나갔던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겨울에 기억들 나실 겁니다. 사학법 개정안 두고 그때 나경원 의원의 아버지가 강서구 어디에 또 있었니 막 이런 말들까지 나왔고 45일인가를 장애투쟁했습니다. 결국 당시 열린우리당 150몇 석 여대 과반이었지만 졌습니다. 양보했습니다. 그때를 한번 역지사지해 보십시오. 그 기억 잊어버리기에는 너무 가까운 것 아닙니까? 정당이라면, 그리고 정당으로서 기능하고 정당으로서의 그 세력을 확산시키는 게 당연한 목표인데, 그러기 위해서라면 전통적인 지지층에게 당연한 믿음과 희망과 비전을 줘야 합니다.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총리로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시간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중언부언일 것 같고요. 흔히들 아마 지금 메르스 사태다 뭐다 해서 총리 인준을 거부하면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 총리 부재 상태가 길어지고 국정이 공백된다. 그래서 메르스도 못 잡고 있다. 또 이런 말 나오겠죠. 경제도 힘들고. 그거 틀린 프레임입니다. 발목 잡는다는 얘기는요, 정상적인 그리고 명분 있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음흉한 목적으로 딴지를 부리고 땡깡 놓고 몽리 부리는 것, 이걸 발목 잡는다고 하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어서 우리는 반대한다. 이건 발목 잡는 게 아닙니다. 조중동이나 청와대나 새누리당이 발목 잡는다고 공격할 것 뻔하겠지요. 왜 알면서도 그 프레임에 또 당합니까? 그냥 깨끗이 선언하면 됩니다. 우리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근데 법에 총리는 인준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인준을 위한 본회의 소집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 하려면 당신들이 날치기 처리를 해라. 나는 반대다. 그렇지만 이 문제만 가지고 계속 장애투쟁을 하거나 그럴 건 아니겠죠. 지금 메르스도 있고 무엇보다도 서민들 죽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제1 정치 요소로 삼지는 않겠다. 다만 총리로서는 인정하지 못하겠다
근데 총리 인준의 본회의 표결이 필요하면 그건 귀하들이 알아서 하시오!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정골 대표가 원내대표에 뽑히고 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당이 뭔지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유야무야 뒷걸음으로 우물쭈물 물러나더니 현관 출입문까지 가서 살짝 문 열고 스르르르 사라져버리는 듯한 퇴장.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새정년의 이런 특히 지금 국회법 개정안도 양보했고 총리 인준도 결국 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두고 역시 이중대구나 그러면서 정치적 매춘부다 이런 독한 말로 비판하는 분 봤습니다. 방송에서 그런 험한 용어 쓰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런 비판이 그닥 틀리지 않는다는 생각은 말씀드립니다. 총리 인준 투표 동의해주고 얻어낸 게 뭔지 아십니까? 국회 운영위원회 내에 인사청문 제도 개선 소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거 수십 번 해왔습니다. 본인이 자료 제출 거부하니까 아무것도 못했죠? 이거는 총리 인준과 별도의 법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황교안 후보, 지금은 후보인데 내일 열심히 이제 총리가 되겠죠. 국회 총리 신분으로 처음 출석하는 오는 19일 금요일 인사말을 통해서 포괄적인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새정치연합이 합의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 알량한 유감선은 들으려고 그걸 동의를 해줍니까? 이게 원내 대책입니까? 이러고도 새정년의 전통적인 지지층, 그 다음에 희망을 걸어볼까 하는 사람들에게 정권을 맡겨주십시오. 그러면 뭔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염치가 있을까요? 잘못된 원내 운영이자 여야 합의라고 봅니다. 역부족일망정 깨끗이 선언하고 아닌 건 아니다, 기인 건 기다 시시비비 밝히는 게 야당다운 야당의 첫 번째일 겁니다. 이강윤의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TV의 모든 기사, 조간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네, 5시 38분 되기 한 5초 전입니다. 게시판 잠깐 보고 정가 산책 이어가죠. 80년대 유명한 운동권 노래 끝내 이 길이다. 그 후렴구를 닉네임으로 쓰시는 분이군요. 국민들은 늘 유감인 상태로 살고 있다. 애청자 기경님, 김한길이 당대표일 때나 문재인이 당대표일 때나 우윤근이 원내대표일 때나 이종걸이 원내대표일 때나 뭐가 다른가. 개찐도찐 뭐 비슷하다 이런 답글들이 쭉 이어져 있네요. 어느 분이 알려주셨어요. 개찐도찐은 틀린 말이래요. 개긴 도긴이 맞답니다. 도긴 개긴이 맞다는데 또 이정일 PD는 매트 1962라는 닉네임. 혹시 1962년 호랑이띠십니까? 에라이, 이런 야당이 집권해봤자 뻔하다. 새누리나 새정년이나 사라져야 할 집단이다. 미래가 없다. 아직은 그러기에는 조금 이런 건 아닌가 싶고요. 심정은 알겠습니다만 잘 견인해내야겠죠. 배우 문성근 씨가 영화 배우, 순수하게 배우만이었을 때 제 딸한테 사인을 해준 거예요. 좋은 영화는 좋은 관객이 만듭니다. 그러면서 뭐 배우 문성근 이렇게 사인을 해줬어요. 그런데 어느 다른 자리에서 이렇게 사인하는 거 보니까 좋은 정치는 좋은 시민이 만듭니다. 문성근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이제 정치인 문성근이 되고 나서. 그래서 제가 아이고 좀 개발 좀 하시오. 좋은 영화는 좋은 배우, 뭐 관객 이거를 싹 바꾼 거 아니요? 그러면서 웃었는데 좋은 야당은 좋은 시민이 만든다로 매트 1962님 한번 그렇게 일단은 생각해 보십시다.
대단군님, 새정년이 정말 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먼저 조중동 종편의 논조에서 자유로워질 때라고 본다. 혁신위도 성공하려면 마찬가지다. 그들의 논조 무서워서 설설 기는 것 같아 보이는데 60% 이상이 조중동 종편 논조에 동조한다고 생각할까요? 왜 그리 여론을 모를까요? 답답합니다. 이러셨네요. 아, 갑자기 목이 잠겨서요. The American people realize that this cannot be made a fight. Our working thesis tonight is this quotation. If this fight against communism is made a fight between... 안녕하세요. 뉴스K 앵커 노지민입니다. 제 앵커석 옆에는 4명의 언론인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이 중 한 사람인 에드워드 머로우는 메카시즘의 광기를 끝낸 용감하고 양심적인 기자로 기록됩니다. 숨죽여 있던 미국의 지성을 일깨운 계기였습니다. 어느 누구는 뉴스 앵커가 특정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점잖지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언론인의 사명입니다. 뉴스K가 그 사명을 일깨우면서 한국 언론을 선도하겠습니다. 공정보도라는 미명에 몸을 숨긴 기계적 중립. 품위 품격이란 미명에 존재를 감춘 엘리트주의. 뉴스K는 하나하나 혁파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당신의 진실한 전달자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5시 42분. 생방송할 때 제일 두려운 게 이건데요. 갑자기 목이 잠기는데 해소가 안 될 때 다음 말을 이어갈 수도 없고 제가 투 앵커 시스템도 아니니까 좀 당황했습니다. 물잡이님, 원래 협상이 주고받기일 텐데 어떻게 주거나 뺏기거나 하냐 이런 말씀 주셨고요. 오랜만에 하는 행간 경로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이다, 시원하다라고 끝내이길이라님이 해주셨고요. 명승권 박사 말씀 잘 들었다고 정시롱실님, 그다음에 매운소주님, 걱정이 앞선다. 다음 주 주말에 한국에 들어가는데 그리고 와서 2달 정도 머물러야 하는데 재외국민 입시로 최소 5,000명 넘게 들어가서 체류를 하는데 출국 날까지 들어올 수 있을까? 빨리 진정돼야 하는데 라고. 재외국민들 시험 보는 게 있는 모양이군요. 이것 때문에 최소한 5,000명쯤 밖에 계시는 분들이 입국하게 돼 있는데 염려되시는 거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걱정 말고 오십시오. 조국이 그대들에게 메르스를 주게 하겠습니까? 네. 자, 이 정도 듣고요. 정가 산책 들어가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회 드디어 총리 후보자 일단 내일이면 그럼 총리 되는 거죠?
일단 뭐 현재 상황에서는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뭐 내일 오전 10시에 지금 본회의를 하기로 네. 여야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총리 인준 표결이 이루어지고 예.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어쨌든 황교안 총리 후보자를 총리로 인준하겠다, 통과시키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서 네. 사실상 내일 오전 10시 본회의가 성사되고 나면 황교안 총리가 정식으로 탄생한다, 뭐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인사청문 제도 개선 소위 하나 구성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첫 출석 19일 날 포괄적 유감 표명하는 걸로 총리 시켜주겠다. 야당이 네. 용두삼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한 방을 못 먹여서 이긴 할 텐데. 네네. 좀 그렇네요. 일단 이제 평가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실 상당한 정도의 이 문제점이 드러난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네. 정관예우, 경영 면제, 또 그 상속 과정에서의 불투명성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사실 어느 것 하나 명쾌하게 해명이 된 게 없죠. 네. 거기다가 최근 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 와중에 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특사 관련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이 MB 정부 때 관여를 했다, 이제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명확하게 어느 것 하나 명쾌하게 해명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그런데 또 뒤집어 보면 그 의혹이 사실로 확인이 된 것도 사실은 좀 분명하게 나타난 게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야당이 여러 가지 의혹 제기, 문제 제기는 많이 하긴 했는데 또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증해낸 그런 상황도 지금 아니고 좀 다소 어정쩡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사실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기본 입장은 갖고 있을지라도 예. 이것을 국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득해내기가 사실 좀 쉽지 않은 버거운 상황이란 현실적인 부분도 있고, 네. 게다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여당이 이 본회의 절차를 밟겠다고 하면 사실 몸으로 막거나 물리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예. 좀 어떻게 보면 좀 현실적인 한계 이런 것들을 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전제가 되는 건 아까 지적하셨듯이 사실 그 많은 의혹들을 제기해놓고 예. 이 의혹은 정말 사실이어서 국민들이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구나 라는 정도로 국민들을 설득해내지 못한 실력과 능력의 부족, 이게 먼저 지적이 되어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물론 그보다 앞서서는 이런 사람을 총리 후보자로 세운 네. 정부 여당의 무능과 무책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제 큰 비난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건 맞고요. 다만 어쨌든 지금 야당이 청문회법상 정해진, 현행법상 정해진 이 인준 통과 시점을 지금 나흘 이제 늦춰가면서 결국은 내일 청문회에서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이후 나흘 만에 이제 인준안을 표결에 붙이는데 동의를 했는데, 대신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소위원회를 국회 운영위 내에 설치하는 걸 이제 전제로 하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대정부 질문 첫날 포괄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정책인 합의를 봤습니다. 네. 야당 입장에서는 그다지 많이 얻은 건 아니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형식적으로라도 이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를 좀 손봐서 그동안에 이제 제대로 입증을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료 제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사실 지금 없어서 손을 쓸 수가 없었던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이제 현실적인 이유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 어쨌든 손보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건 별건으로 해도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이제 여당은 계속해서 그걸 그러니까 야당은 주장을 해왔고, 예. 여당은 그 주장을 이제 유야무야하는, 뭐 그런 쪽으로 이제 논의가 진전이 되다가, 그냥, 그러니까 매번 청문회를 거치고 나면, 전후에서 이제 그런 논란이 있다가, 항상 흐지부지 됐었는데, 어쨌든, 예. 이번에 이제 못 박아서 진행을 하겠다고 했으니, 얼만큼 이제 성과를 내는지, 이거는 또, 이 야당 원내 지도부의 실력을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테니까, 예. 일단 뭐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오늘 이제 여야 합의의 좀 정책적인 의미 한 가지를 좀 덧붙이자면, 이게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 입장에서 보면, 새누리당 원내대표 입장에서 보면, 지금 청와대가 개정국회법에 대해서 이제 거부권 행사 방침이 거의 굳어졌고, 이제 시점만 남았다, 이런 분위기인데, 네. 어쨌든 유승민 원내대표로서는 개정국회법을 정부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야당이 어쨌든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도록 조금 해서 이제 조금 면을 좀 더 세운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전에 이완구 총리 후보자 인준안 김영란법 처리, 그리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그리고 이번에 이제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준까지, 어쨌든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논란이 됐었던 대부분의 사안을 사실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가 어쨌든 뭐 이런저런 비판들이 있고 내부에서 논란이 있지만은 어쨌든 큰 고비들은 다 지금 넘겨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자기 발언권 혹은 이 유승민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로서의 역할, 정치적 역할 이런 것들을 좀 했다는 그런 평가에 뭐 조금 근거는 좀 더 마련을 한 셈이고, 그렇게 보면 아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차원에서만 보면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은 조금 더 줄어드는 걸로 이제 그렇게 볼 수는 있을 그런 이제 계기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만들었다. 이런 점은 좀 한 가지 정치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정의화 의장하고 통화 때 그랬다며요. 그 거부권 거의 확실하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그래서 그 아까 강조해서 아마 청취자분들도 제가 좀 힘주어서 말하는 걸 들으셨을 텐데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당연히 지금 거부권을 청와대가 이 사안을 갖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건 이건 사실 소가 웃을 일 아닙니까? 그렇죠.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인데 어쨌든 청와대가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공언을 해놓은 상태에서 어쨌든 예를 들어서 뭐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하고 황교안 총리 인준안을 어영부영 이렇게 밀어두면 사실은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더 여권 내부 입장에서 보면 더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는 어쨌든 내 원내대표로서 할 일은 내가 반드시 한다. 라는 걸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준 하나의 계기로 그렇게 볼 수는 있다는 거죠. 서로 머리 쓰는 게 참 대단한데 왜 청와대가 쓸데없이 지금 메르스하고 싸워야지 왜 지금 뭐 이런 걸로 싸우려고 하는지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기자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하면 좀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 대선 때 투표 잘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그 청와대가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건 이제 두 가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유승민 원내대표 체제로는 어쨌든 이 당청 간의 정책과 이 방향, 이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법안의 통과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 파트너가 김무성 대표보다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가 4월 8일 날 이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필두로 해서 이 드러내고 있는 정책 방향이나 노선이 사실 지금 청와대가 이 국정 운영의 방향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잡고 있는 것과 자꾸 이제 부딪히는 지점이 생겨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계속 같이 가기 어렵다라는 정책 판단을 이미 내린 거다. 이렇게 봐야 맞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 짱을 보고 있다가 틈을 보고 있다가 이번 개정국회법 논란을 하나의 빌미로 이거를 지금 어쨌든 유승민 원내대표와는 못 가겠다는 거를 이제 현실화시키는 하나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게 이제 공천권, 그러니까 내년 총선 때 공천권 행사 문제. 이게 이제 어쨌든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 당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으면 사실은 네. 김무성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를 얘기를 하는 것도 뭐 하나의 좀 접점이 되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네. 당의 중도적이고 개혁적인 색채가 강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게 이제 선거 때 되면 더더욱 그럴 거고요. 그러니까 친박계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내년 총선 공천 문제, 이 정치적인 생명, 정치적 목숨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좀 집요하게 이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좀 논란의 대상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꾸 물으니까 귀찮아서지만 속 시원한 답변을 하시네요. 이러니까 대선 때 투표 잘하라고요. 그거죠? 오늘의 야만은? 그렇죠. 기자 수첩, 기자 눈깔로 한번 세게 조지세요. 그리고 이제 그 청취자분들께 좀 한 가지 조금 첨언을 하나 해드릴 게 있는데요. 예. 지금 이제 그 유승민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 이제 거부권을 행사를 아마 다음 주는 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예상이 좀 많은 것 같고요. 네. 이제 거부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이제 시한인 30일 날 행사할 가능성이 지금 거론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메르스 사태가 뭐 진정이 되지 않고 있어서. 네. 그런데 당초에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잡은 컨셉이 장렬한 전사. 그러니까 거부권이 넘어오면, 예. 어쨌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당 원내대표, 여야 합의를 주도했고, 당내 소속 의원들의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아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던 당사자가 이 거부권을 맞은 거기 때문에, 예. 자기 원내대표직을 걸고, 이 재의결을 추진했다가, 재의결이 부결되면, 혹은 의총에서 재의결 밟지 말자. 예, 그냥 뭉개고 가자. 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원내대표직 던지는 거고. 예. 재의결이 되더라도 찬성 가결이 되더라도 이 당내 또 이 당청 간의 여권 내부의 이 불협화음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 책임을 지고 이 원내대표직을 멋있게 던지는 이런 쪽을 처음에는 지금까지 이제 고려를 해왔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며칠째 기류가 약간 좀 바뀌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실 지식인층이나, 예. 혹은 언론에서 받는 평가, 굉장히 호환 점수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인데, 네. 그런데 아직 정치인 유승민에 대해서 국민적인, 대중적인 지지도가 그렇게 높진 않죠. 많이 높지 않죠. 예. 거기다가, 지금 상황을 보면, 논란이 되고 있는 그 고리가 개정국회법인데 예. 이건 사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관심 없는 사안이거든요. 왜 싸우는지를 모른다니까.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장렬하게 전사를 하고 싶어도 국민들이 저거 장렬하게 전사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현실적인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넘어오면 청와대하고 일정한 정치적인 타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일정하게 굴복처럼 보여주는 그런 거를 한 두세 달은 감수한 채로 원내대표직 유지하면서 자신의 최후를 극대화시킬 모멘텀은 이것은 아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가산책 느긋하게 시작했는데 급박하게 세게 끝났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강윤의 오늘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비가 좀 시원하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죠.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